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후 다시 평화로운 삶을 되찾은 30대 여성입니다.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죠. 공포영화에 나오는 괴물이나 귀신보다 멀쩡한 얼굴로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 어쩌면 더 무서울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그걸 짧은 결혼 생활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앞뒤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중인격을 가진 듯 행동하는 시모 때문에 뼈저리게 알게 되었죠. 체면을 제일 중요시하던 시모는 남들 앞에서는 천사의 얼굴을 했고 제 앞에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악마가 되었어요. 그게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결혼 생활 내내 온갖 수모는 당했지만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하던 시모 때문에 어디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서러웠던 저의 이혼 스토리를 여기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저는 학교 봉사활동 동아리에 들어가 활동을 했었어요. 예전부터 부모님을 따라 봉사활동을 자주 갔었는데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뿌듯하고 보람차서 그쪽 관련 학과를 지원했고 또 학교 봉사활동 동아리도 가입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인 4학년 전까지 저는 동아리 활동에 부지런히 참여해 요양원이나 보육시설 등을 돌아다니며 봉사활동을 했죠. 남자친구를 만난 건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남친은 친구 따라 저희 동아리에 가입했다고 했어요. 제가 4학년 졸업반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겠다며 그만두기 전까지 1년 동안 함께 이런저런 활동을 하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동아리 회식이 있던 날 남친은 저에게 고백을 했고 훈훈한 외모며 재미있는 성격 때문에 평소 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저는 고백을 받아들여 결국 사귀게 되었어요. 대학교 커플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많았지만 저희는 꽤 오랜 기간 교제를 했습니다. 복학생이었던 남친보다 제가 먼저 졸업을 했고 저는 한 복지관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인으로 일을 하던 저는 남친이 졸업반이 되었을 무렵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물은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남친은 졸업하면 자기 어머니가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가 일할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남친 어머니가 회사를 운영하신다는 사실이요. 그 전까지 만나오면서 서로 그런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부모님 직업이나 집안의 재정 상태 같은 거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대학생들끼리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다 보니 굳이 물어본 적이 없었던 거죠. 남친은 아버지는 안 계셨고 어머니는 식품회사를 운영 중이셨어요. 남친의 말에 따르면 회사가 크진 않아도 해외 수출도 하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어머니께서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부나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자기도 어머니를 많이 존경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이 봉사활동 동아리에 들어가게 된 것도 어머니 영향이 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남친 집안이 여유가 있구나. 또 남친 어머니의 성품이 참 좋은 분이구나 싶었죠. 그 뒤로 남친 역시 졸업을 했고 본인이 말한 대로 어머니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별일 없이 여느 직장인 커플들처럼 평일에는 각자 바쁘게 일하고 주말에 만나 데이트를 하면서 지내다 보니 빠르게 시간이 흘러 만난 기간이 5년이 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길게 이어지는 인연이 될 줄은 몰랐죠. 사실 중간에 몇 번 헤어질 뻔한 적도 있었거든요. 매번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했는데 원인은 남친이 술만 마시면 조금 난폭한 모습을 보여서였어요. 저에게 직접적으로 해코지를 한 건 아니었지만 술에 취한 남친은 곧잘 주변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기도 하고 휴대폰이며 가방이며 바닥에 집어 던지기도 잘했죠. 보육원에서 아이들과 잘 놀아주고 또 어른들에게 예의 바르던 남친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자고 통보했죠. 그랬더니 남친이 전화로 울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제가 단호하게 나오자 집 앞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 말에 속아서 용서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도 몇 번 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참 바보 같은 게 그런 일이 반복되면 그쯤에서 남친과의 인연을 끊어내는 게 맞는데 그때만 해도 저 역시 남친을 많이 좋아했다 보니 다음날 멀쩡한 얼굴로 사과를 하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하고 받아주고 말았죠. 나중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 어느 정도는 그러려니 하게 됐고 제가 나서서 뒷수습까지 해줄 정도였어요. 어떻게 사람이 좋은 면만 있겠나 싶어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랬던 거죠. 그렇게 5년을 만났고 오래된 커플이다 보니 주변의 남친과 저를 다 알고 있는 친구들은 너희 참 오래 만난다며 어서 결혼하라는 얘기를 곧잘 했어요. 솔직히 저는 크게 결혼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친과 만나면서 그와 함께하는 결혼 생활을 상상해 본 적이 잘 없었거든요. 대학생 때부터 별의별 모습을 다 봐왔던 터라 언제까지나 이렇게 지낼 것만 같았지 서로 한 집에 살면서 아이도 같이 키우는 단란한 가족의 모습이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남친도 30대가 됐고 저도 30살에 가까워져 오니 결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특히 저희 부모님은 교제한 기간이 있으니 이제 결혼 준비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은 후부터 저 역시도 진지하게 남친과의 미래를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남친에게도 이 얘기를 했더니 당연하다는 듯 그러자고 했고 나중에 따로 저를 호텔방에 불러내 프로포즈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하기로 하고 각자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좋아하셨어요. 남친과 제가 대학생 때부터 오래 사귀고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결혼해도 잘 살 거라고 하셨죠. 그런데 남친 쪽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프로포즈 각자 집에 말하자고 했던 그날 이후 평일에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누구인가 싶어 받아보니 처음 듣는 중년 여성의 목소리더군요. 은경 씨 핸드폰 맞나요? 네, 제가 김은경입니다. 누구실까요? 네, 나는 진영이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진영은 제 남친의 이름입니다. 남친의 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연락을 하신 거였어요. 저는 전화지만 자세를 고쳐앉고 정중히 대답했죠.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님은 무슨 혹시 시간 괜찮으면 따로 차나 한잔 할까 싶은데 어때요? 내가 할 얘기가 있어서. 네, 어디로 찾아뵈면 될까요? 아니에요. 일 바쁠 텐데 내가 은경 씨 일하는 곳 근처로 갈게요. 아, 그러면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는데 문자로 주소 남겨놓겠습니다. 시간은 언제가 괜찮으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어요. 오늘도 난 상관없고. 예, 저도 오늘 괜찮습니다. 제가 업무 중에는 나가기 어렵고 5시쯤에 마치는데 괜찮으실까요? 그래요. 그럼 그때 봐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갑자기 긴장이 탁 풀리면서 저는 책상에 그대로 엎어졌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지만 무슨 이유로 저를 만나자고 하는지 짐작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친에게 물어보려고 문자를 남겼는데 일이 바쁜지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약속 시간이 됐고 저는 늦지 않기 위해 카페로 달려갔어요. 근데 이미 남친 어머님께서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저는 자리로 가 허리를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평소 남친이 말했던 것처럼 상당히 세련되고 교양 있으시더라고요. 온화하게 웃는 얼굴로 저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음료도 주문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예비 시어머니가 되실 분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남친 어머니는 밝게 웃으시는 것과 다르게 저보고 남친과 헤어지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운 얘기라 제가 당황하니 남친 어머니는 별일 아니라는 말투로 계속 말하시더라고요. 은경 씨가 내 아들하고 오래 만난 거 아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래 만났다고 꼭 결혼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혼이라는 게 어디 연애하고 같나?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두 집안이 하는 중대사잖아요. 그쵸? 내가 은경 씨 집안을 우습게 보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다만 나는 예전부터 내 아들 짝으로 생각해둔 사람이 있거든. 그쪽 부모님은 두 분 다 대학 교수시고 집안 사업도 따로 있고 여러모로 우리 집이랑 참 잘 어울린다 생각해서 우리 진영이가 회사에서 자리 잡으면 소개시켜주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네. 은경 씨네 부모님은 내가 알기로 그냥 평범하게 회사 다니신다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시고.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내가 은경 씨보다는 어른이니까 하는 말인데 결혼이라는 게 어느 정도 집안의 수준이 맞아야 해. 안 그러면 나중에 분명히 탈이 나요. 지금이야 그냥 서로 좋아서 결혼하면 잘 살 것 같겠지만 내가 살면서 주변에 그런 거 고려 안 하고 결혼한 사람들 보면 나중에 꼭 후회하더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뭘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교양 있는 말투로 조곤조곤 저를 생각해 주시는 척 말씀하셨지만 내용만 놓고 보자면 그냥 저희 집안이 본인 집안보다 딸리니 헤어지라는 말이었습니다. 들으면서 기분이 참 좋지 않더군요. 하지만 남친 어머니다 보니 뭐라고 대꾸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제가 곤란해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분은 자기 할 말을 계속하셨습니다. 솔직히 나는 우리 진영이가 은경 씨랑 대학 때 잠깐 만나다 말 줄 알았어. 지금까지 사귀는 줄은 전혀 몰랐네. 게다가 결혼까지. 내 생각에는 별로 좋은 생각 같지는 않아. 은경 씨 똑똑한 사람 같은데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알아들었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나선 참 막막했죠. 프로포즈까지 받았는데 남친 엄마가 나타나서 헤어지라니. 드라마에서나 나올 것 같은 일이라 어이가 없으면서도 진짜 이것 때문에 남친이랑 헤어져야 되나 싶어 여러모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솔직히 남친 집안이 어느 정도 여유로운 건 맞지만 그렇다고 대단히 유명하거나 돈이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제가 무슨 재벌집 아들이라도 사귀는 양 말씀을 하시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다 대고 당장 헤어지겠다거나 죄송하지만 결혼은 꼭 할 거라는 선택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표독스러운 시어머니처럼 얘기하셨다면 저도 열받아서 기분 내키는 대로 쏘아붙이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 텐데 그분의 태도가 무슨 좋은 조언해 주시는 것처럼 온화해서 저도 그저 고분고분 알겠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그러고 집에 돌아오는데 남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카페에서 남친 엄마와 있었던 일을 다 말해줬고 그런 이유로 우리 결혼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얘기에 남친은 화들짝 놀라더니 자기가 엄마랑 잘 얘기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좋은 분처럼 보여도 확실히 단호하고 매서운 느낌을 받았거든요. 남친이 자기 엄마를 이길 것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며칠 후 남친은 저에게 기쁜 듯 전화해서 자기 엄마의 허락을 받았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그게 진짜냐고 기뻐하며 되물었는데 남친은 머뭇거리면서 대신 조건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건? 무슨 조건? 너 일 그만두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2년 정도는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셔. 합가라니 생각도 못했는데 조건이라고 거시더라고요. 서로 좋아서 하는 결혼인데 조건이라는 말에 기분이 좋지는 않았죠. 남친도 그걸 아는지 제 눈치를 살살 보는데 저는 그런 식이면 나도 이 결혼 안 할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화를 내니 남친은 조금만 잘 생각해보라며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딱 2년 만이야. 그 뒤로는 엄마가 우리 앞으로 40평대 아파트도 주시기로 했어. 그게 뭐?
40평대 아파트 때문에 지금 나보고 잘 다니고 있던 일도 그만두고 2년간 시집살이를 하라 그거야? 뭘 또 그렇게 말해. 평소에 너도 일 힘들다고 좀 쉬고 싶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어차피 우리 집에 일해주시는 분 계셔서 너 시집살이 같은 거 할 거 없어. 그냥 2년 동안 같이 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 다 좋다 이거야. 근데 내가 너랑 결혼하는데 왜 그런 조건들이 붙어야 돼? 우리 서로 좋아서 결혼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에선 아무 조건 없이 허락했는데 왜 너희 집에선 그런 조건이 붙냐고. 2년 동안 나 테스트 해보고 통과하면 아파트 주고 아니면 뭐 내치식이라도 하려고?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럼 어떡해. 난 자기랑 꼭 결혼하고 싶어. 나 너 사랑해. 그러니까 2년 정도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2년 금방이잖아. 말로 설득이 안 되니 남친은 애교를 부리며 어떻게든 넘어가 보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혼 문제가 어디 그렇게 되나요?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빠 한동안 남친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부모님께도 얘기했어요. 저는 당연히 엄마 아빠도 기분 나빠하실 줄 알았는데 아빠는 예전에는 당연히 시부모 모시고 살았다는 둥, 또 요즘 40평대 아파트 마련해주는 시댁이 어딨냐는 둥, 그냥 2년만 참고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속상했죠. 딸이 그런 취급을 당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듣다 보니 또 그냥 2년 정도만 그렇게 살까 싶기도 했어요. 사실 그맘때 직장에서도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만두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고 다른 곳을 알아볼까 고민도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조건이라는 말이 기분 나쁘지만 2년만 참고 살아볼까 싶기도 했죠. 게다가 남친도 저를 포기하지 않고 밤마다 찾아와 애걸복걸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지금 와서 헤어지기도 그렇고 이제와 다른 사람을 만나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 결국 저는 그 조건을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했고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희 집은 주변 친척들이나 제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와주었는데 남친네 집은 어머님께서 사업을 하시는 분답게 화환도 많이 오고 어디 기업 대표님들이 많이 찾아주셨죠. 나중에 식이 끝나고 피로한 자리에서 돌아다니며 인사를 드리는데 시모가 소개해줄 분들이 많다며 저희와 함께 피로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를 반대하셨던 것과 달리 사람들 앞에서는 제 손을 꼭 잡고 다니셨어요. 누가 시모에게 며느리 얻어 좋겠다고 말하면 시모는 저를 보고 웃으면서 딸이 하나 생긴 것 같아 기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솔직히 조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모가 남들 앞에서 고상한 척 연기를 잘 하는구나 싶었죠. 그렇게 신혼여행을 끝내고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분명 편안한 생활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 제 신혼생활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시댁은 마당이 있는 2층 주택이었어요. 1층에는 시모가 지내고 저와 남편은 2층을 개조해 살았습니다. 집에는 정말 일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제 짐도 받아주시고 반갑게 인사도 나눴어요. 근데 황당한 게 그분이 마치 퇴사하면서 후임자에게 업무 알려주듯 그날 하루 동안 저를 데리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해야 할 일들을 전부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 집안일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다 설명을 해주시니 조금 얼떨떨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이유를 알게 됐죠. 아침에 일어나 남편이 저를 깨워 1층에 내려가 봤더니 그분이 없는 거예요. 제가 남편에게 물으니 시모가 어제까지만 나오고 그만두라고 했다는 겁니다. 결혼 전만 해도 일해주시는 분이 있어 시집살이 같은 거 걱정 말라더니 하루도 안 돼서 일해주시는 분이 그만둔 거였어요. 너무 기가 막혔죠. 하지만 저는 당장 아침 식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던 집도 아니고 뭐가 어딨는지 잘 몰라 허둥거려야 했고 냉장고 안에 어떤 게 있는지도 몰라서 뭘 준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왕좌왕하니까 식탁에 앉아있던 시모가 버럭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너 지금 뭐 하니?
아침상 차리라니까. 할 줄 아는 게 뭐 없어? 처음이라 뭘 차려드려야 할지. 됐다. 도대체 친정에서 뭘 배운 건지. 내일부터는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상 차려. 어려운 거 할 필요 없고 국 하나에 반찬 서너 가지. 생선 굽고 그러면 돼. 밥은 잡곡 섞어서. 이해했니? 네. 진영아, 너는 간단하게 뭐 사먹고 출근해. 우리 아들 배고프면 안 되지. 그러고는 시모와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쌩하니 나가버렸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놀라기도 했고 또 소리치는 시모의 모습은 처음 본 거라 심장이 막 두근거리더라고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신경 쓴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며느리인데 저렇게 무섭게 말하는 건 생각지 못했던 터라 심장이 벌렁거렸죠. 그날 저녁 제가 이 일로 남편에게 따지자 남편은 엄마가 그렇게 한 건데 별 수 있냐는 식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했던 말과 다르게 너무 무책임한 태도라 오히려 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 하는 말이 아침 준비하는 게 뭐. 어차피 이제 일 안 다니잖아. 집에서 내조 좀 해줘. 아침하고 저녁만 차리면 돼. 아니다. 저녁에는 엄마 모임이 많아서 잘 안 드셔. 그러니까 아침만 좀 일찍 일어나서 차려줘. 엄마가 말한 대로 별거 없어. 우리 엄마 그렇게 막 아침부터 거창하게 드시지 않는다니까? 반찬이야 지금은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면 될 거고 생선 굽는 것도 뭐 안 어렵잖아. 그게 말처럼 쉬워? 반찬 다 떨어지면 또 어머님 입맛에 안 맞으면 도대체 일하시는 분은 왜 그만둔 거야? 모르지. 개인 사정인데. 암튼 그렇게만 하면 돼. 어려울 것 없어. 우리끼리 살아도 먹어야 되는 밥인데 뭘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굴어. 응? 그러니까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해줘. 알겠지? 자꾸 쉽다 쉽다 하는데 마음 같아선 그렇게 쉬우면 네가 하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시모가 저를 가만둘 리 없겠죠. 그렇게 저는 다음 날부터 새벽에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제가 차린 아침상을 잘 드셨으면 그냥저냥 며느리 노릇한다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시모는 자신이 음식 사업을 해서 입맛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이건 짜고 저건 싱겁고 식재료 식감이 어쩌니 익힘 정도가 잘못됐다느니 정말 음식 하나하나에 디테일하게 입을 대셨어요. 심지어 간이 다 되어 나온 생선구이조차도 너무 짜다며 짜증을 부리셨죠. 제가 먹어보면 딱히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남편도 눈치를 보며 먹을만 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시모는 괜히 저에게 더 역정을 냈죠.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남편에게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남편 말대로 어머니는 아침만 드시면 그 뒤로는 회사에 계속 계셨고 또 저녁 모임이 많으셔서 저녁까지 같이 드시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저도 나름 집에서 일하며 요리도 배우고 연습도 자꾸 하다 보니 음식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은 조금씩 줄었죠. 하지만 시모의 폐악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시모 친구분께서 집에 놀러 온다고 하셨어요. 평소에는 밖에서 주로 만나시는데 이번에는 집으로 초대를 했다며 저에게 다과나 차 같은 걸 준비해 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주전부리나 차, 커피 등을 사놓았죠. 그렇게 오후쯤 시모 친구께서 방문하셨고 두 분은 1층 거실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주방 식탁에 앉아 혹시나 시모가 부를 걸 대비해 대기하고 있었죠. 거기 그렇게 앉아 있는데 거실에서 하는 두 사람의 대화가 다 들렸습니다. 그런데 듣고 있다 보니 정말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시모 친구가 며느리 생겨서 좋냐고 물어보는데 시모 대답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그럼 너무 좋지. 우리 은경이가 참하고 아주 예뻐. 내가 며느리 복 있나 봐. 아이고 뭘 그럴까 봐. 고부간의 사이가 좋으면 얼마나 좋으려고. 아니야. 얼마나 나한테 잘하는데. 근데 일해주던 아주머니가 안 보이네. 그만뒀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아, 그래?
근데 이제 은경이가 도맡아 하니까 상관없지. 얼마나 야무지게 살림을 하는지 우리 집에 사람 참 잘 들어왔구나 싶다니까. 그러면서 하하호 웃는데 진짜 사람이 저렇게 달라도 되나 싶어서 무서울 지경이었죠. 매번 지적하고 화내고 소리치기 일쑤인데 주변 사람들에게는 세상 좋은 시모인 척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 시모가 저를 부르더니 간단하게 차와 마실 걸 내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방으로 가 쟁반 위에 다가와 시원한 매실차를 올려 거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평소 저는 집안에서 실내화를 신고 다녔는데요. 저에게는 실내화가 조금 큰 편이라 늘 불편했어요. 바꿔야겠다고 생각만 했었는데 해야 할 집안일이 워낙 많다 보니 차일피를 미뤘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저는 차를 나르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시모와 시모 친구 앞에서 슬리퍼에 발이 걸려버렸어요. 그 순간 저는 크게 휘청했고 들고 있던 차와 간식을 그대로 시모 친구 앞에 엎어버렸죠.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차가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시모 친구가 입고 있던 치마는 홀딱 젖었죠. 저는 당황해서 서둘러 닦을 만한 걸 찾아들고 거실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앉아서 그분 치마를 닦아주려고 했는데 시모가 그런 저를 밀치더니 자신이 대신해서 그분 치마를 닦더라고요. 아이고, 이걸 어째? 괜찮아? 아유, 뭐 어쩔 수 없지. 너는 그러게 조심 좀 하지. 이게 뭐 하는 거니?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발이 걸려서. 칠칠 맞기는. 미안해, 강 여사. 일단 불편할 테니까 내 옷 중에 하나 입어요. 그렇게 시모는 친구분을 데리고 방으로 갔고 저는 남아서 거실을 마저 치웠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온 다음 저는 다시 사과를 하며 새로 차를 준비했고 그렇게 얘기를 나눈 뒤 저녁 전에 시모 친구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대문 밖에 마중하고 온 시모가 다짜고짜 손으로 제 머리를 후려 갈기는 거예요. 난데없이 머리를 맞은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그대로 얼어붙었죠. 그러면서 시모는 저에게 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멍청한 년아!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서 그런 실수를 해? 누구 얼굴에 먹칠하려고? 씩씩거리며 갑자기 욕까지 하는데 너무 당황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전에도 저에게 함부로 얘기하시고 소리를 지르셨지만 이렇게 손찌검을 당한 건 그때가 처음이어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아이고, 답답한 년. 차 가지고 오는 게 뭐라고 넘어져서 일을 만들어. 내가 친구 보기 민망해서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 넌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니?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말씀이 지나쳐? 이게 어디서 건방지게 시애미가 말하는데 따박따박 말대꾸야? 그럼 네가 잘했다는 거야? 쪽팔리게 내 앞에서 그딴 실수나 하고 정말 마음에 안 든다 하니 그런 짓만 골라서 해 아주. 시모는 그렇게 한참이나 폭언을 퍼붓더니 그대로 방으로 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한참이나 현관문 앞에 그렇게 멍하니 서 있었어요. 시모에게 맞은 머리가 얼얼하더라고요. 살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시모에게 맞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고부 갈등이 많다고는 하지만 며느리 때리는 시모 얘기는 잘 못 들어봤는데 그게 제 얘기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골프 모임 갔다 온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펄쩍 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제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기가 막히게도 그러는 겁니다. 그러게, 조심 좀 하지. 엄마 친구분한테 큰 실수했네, 당신이.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남편에게 너무 실망스럽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눈물이 핑 돌았죠.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나 어머님한테 맞았다고. 아직도 맞은 곳이 아파. 뭘 또 그렇게 말해?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쌀쌀 맞은 건 나도 알아. 그래도 우리 엄마 남한테 함부로 손대고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내가 지금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그냥 살짝 민 건데 당신이 과민 반응하는 거겠지. 그게 어떻게 살짝 민 거야? 소리가 나도록 때리셨는데. 그래서 뭐? 누가 그런 실수하래? 친구분 앞에서 엄마가 얼마나 민망했으면 그러셨겠어. 사람이 어쩌다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며느리 머리 때릴 만큼 큰일이야? 아무튼 당신도 잘한 거 없으니까 그만해. 나도 골프 갔다 와서 피곤해. 쉬고 싶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더니 그냥 쌩 하고 씻으러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진짜 억울하고 속상해서 뒷목 잡고 쓰러질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이혼까지 생각하게 됐죠. 이중인격인 시모도 끔찍했지만 자기 엄마 편들면서 저만 잘못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남편놈도 꼴보기 싫었어요. 그런데 이혼이라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일도 그만둔 상황이라 당장 이혼한다고 해도 어떻게 살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또 어영부영 지나다 보니 저도 또 무감각해져서 이혼이고 뭐고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 구박대기로 지냈습니다. 적응이 된다는 게 생각보다 참 무서운 일이더군요. 그날 이후 시모는 종종 제가 무슨 실수라도 하면 등이며 머리를 때렸어요. 들고 있던 신문이나 책으로도 그랬죠. 물건을 던진 적도 있고 또 수시로 폭언도 했어요. 그나마 시모가 회사에 나가니 평일에는 자주 마주치지 않은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주말이나 퇴근하고 오면 집안 상태를 살피며 하나하나 트집을 잡고 욕을 퍼붓는데 정말 매일매일이 지옥 같더라고요. 시모가 그러는 동안 남편은 뭘 했냐고요? 퇴근하면 2층에 올라와 아무 일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맞는 모습을 보고는 그냥 지나칠 때도 있었어요. 자기 엄마가 사람한테 손을 댈 사람은 아니라고 하더니 그렇게 제가 맞는데도 말 한마디를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든지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거라고 소리 지르고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그때의 저에겐 쉽지 않았어요. 매일 해도 욕먹어야 하는 집안일 때문에 따로 누굴 만나서 하소연할 시간도 없었고 부모님에게는 딸이 시모에게 맞고 산다는 얘기가 차마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죠. 폭력에 자주 노출되면 점차 무기력해지고 거기서 벗어날 생각도 잘 못하게 된다던데 그게 바로 제 얘기였습니다.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올 의지가 잘 생기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점차 고립이 되어갔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 아래 어느 순간 시모의 그런 손찌검도 그냥 참고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시모가 자기 친구들 모임에 함께 따라가자고 하더라고요. 친구들과 친구들 며느리들이랑 한번 다 같이 모이기로 했는데 저도 따라 나서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괜찮은 옷으로 차려입고 가야 한다며 신경 써서 준비해 입고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옷장에는 고급스러운 옷이 별로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그런 옷에 딱히 관심이 없었고 결혼 후에도 생활비를 시모에게 받아서 쓰다 보니 그런 옷을 살 여윳돈이 없었죠. 그래서 최대한 단정한 옷으로 골라 입고 거실로 나갔더니 시모가 또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지금 그 꼴로 가겠다고? 넌 입을 만한 옷도 없니? 결혼하고 옷을 산 적이 없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싸구려 같은 옷을 입고 가겠다고? 오늘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친구들 며느리들은 죄다 있는 집 자식들이라 번지르르하게 꾸미고 올 건데 내가 쪽팔려서 너를 어떻게 데리고 나가? 저는 그 말에 그럼 혼자 가시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말하지는 못하고 죄인처럼 그냥 우두커니 서 있었죠. 시모는 그런 저를 답답해하며 별 수 없다고 일단 약속 시간 다 되었으니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무슨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어두운 안색으로 시모 뒤를 따라갔죠. 시모 친구분들은 물론이고 며느리들도 다 화려하게 꾸미고 나왔더라고요. 그 사이에서 저는 혼자 기죽어 있었죠. 얘기를 나눠보니 다들 스펙도 좋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도무지 대화에 낄 수가 없어서 그냥 조용히 음식만 먹었습니다. 거기서도 시모는 어찌나 사람 좋은 척을 하는지 저를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짓고 며느리를 딸처럼 아끼는 시어머니 코스프레를 하는데
정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식사가 끝났고 다 같이 백화점에 쇼핑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얼른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모임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죠. 그런데 명품 매장을 둘러보던 시모가 저를 보며 방긋 웃더니 우리 며느리한테 옷을 사주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은경이가 워낙 바르고 검소해. 요즘 애들 같지 않게 명품 옷 하나 없더라고. 내가 몇 번 괜찮은 브랜드 옷을 사주고 싶다고 그래도 매번 자기는 괜찮다면서. 내 며느리지만 너무 착하고 발라. 그래도 오늘은 내가 너 옷 한 벌 꼭 사주고 싶구나. 한번 편하게 골라봐. 그 말을 무슨 연극대사처럼 본인 친구들 앞에서 하는데 사람이 저렇게 앞뒤가 다를 수 있구나 싶어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시모 친구들은 그런 시모를 세상에 둘도 없는 좋은 시모라도 되는 양 저에게 저런 시어머니 없다는 얘기도 했죠. 예, 진짜 세상 천지에 저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을까 싶었어요. 저는 어쩌지도 못하고 그냥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제 팔을 잡고 한 명품 매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옷이나 가방 등을 가져와 제 몸에 대보고 이게 괜찮니 저게 괜찮니 하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사람 좋은 척을 하는지 그 모습을 보는데 헛구역질이 올라오는 걸 간신히 참았죠. 그렇게 저는 뭐가 좋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제가 고른 양 옷 몇 벌과 가방, 신발 등을 잔뜩 사더라고요. 주변에서는 능력 좋은 시모 덕분에 이런 선물을 받았으니 더 잘하라고 하고요. 진짜 무슨 쇼를 보는 듯 했습니다. 저렇게 사람 좋아 보이고 며느리에게 잘해주는 시모가 실은 툭하면 며느리에게 손찌검하고 욕설과 폭언을 쏟아붓는다는 걸 아무도 몰랐을 테니까요. 오히려 저렇게 좋은 시어머니 만났다며 복받았다 그러고 있는데 너무 기가 막히고 한장할 노릇이더라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그러고 집에 돌아온 다음이었습니다. 시모가 집에 오자마자 한 소리가 뭔 줄 아시나요? 바로 다음날 가서 옷을 환불하라는 얘기였습니다. 행사 같은 일 있을 때 입을 옷 하나를 빼고는 다 도로 가서 환불하라고 했죠. 남들 앞에서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놓고 결국 저보고 영수증 주며 말하더라고요. 그 베이지색 투피스랑 가방, 구두 하나씩 빼고 다 내일 가서 환불해라. 제가 그 말 듣고 벙쪄하니 시모가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띠껍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싫어? 집에서 집안 살림하는 주제에 그런 명품이 뭐가 필요하다고. 그럼 뭐하러 사주신 거예요? 네가 하도 거지같이 하고 간 게 쪽팔려서 남들 앞에서 체면 좀 살려준 거다. 그러니 다른 건 손도 대지 말고 내일 가서 환불해.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나는 이 집에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또 오늘 하루 시모 뒤나 따라다니며 장단이나 맞춰주고 있었다는 게 정말 현타가 제대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했습니다.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실컷 하루 종일 사람 끌고 다니면서 제가 바란 적도 없는데 옷을 사주니 많이 하시더니 이제 와서 환불하라고요? 이게 미쳤나? 누구 앞이라고 언성을 높여? 왜? 명품 보니 눈 돌아가니? 환불할 생각하니 속 쓰려?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남들 앞에서는 좋은 시어머니인 척하는 거 진짜 소름 끼치고 무서워요. 아세요? 뭐? 이게 보자 하니까. 그랬더니 시모가 저를 마구 때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물건까지 저에게 집어던지며 욕을 퍼부었죠. 저는 최대한 맞지 않기 위해 도망쳤어요. 하지만 시모는 끝까지 쫓아와 제 살을 꼬집고 머리채를 잡아 뜯었습니다. 그날은 저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시모의 팔을 잡고 뿌리쳤습니다. 그 바람에 시모가 뒤로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그 순간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말았죠. 그런데 제가 시모 손을 뿌리치는 모습만 본 남편은 도리어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너 미쳤어? 뭐 하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 그 말을 듣는데 진짜 뒷목 잡고 쓰러질 정도였어요. 맞은 쪽은 난데 얻어 터진 것도 난데 제가 무슨 시모에게 해코지라도 한 것처럼 말하는 남편이 사람처럼 보이지 않더라고요. 미쳤냐니? 지금 누구 보고 미쳤다는 거야?
맞은 사람은 나야. 여기 상처 안 보여?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를 밀쳐? 남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말 같지 않아서 눈물도 안 나오고 그냥 입만 떡 벌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모 부축해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뒤늦게 펑펑 울었습니다. 그 순간 그 으리으리한 집 안에 있는 제가 마치 커다란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죄수가 된 기분이었어요. 아무도 제 편이 없어서 외로웠고 또 서럽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고 이혼해야겠다 결심한 건 그 후 남편이 저에게 다가와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저 물건들 환불 때문에 그랬다며? 엄마가 환불하지 말래. 그냥 너 가지래. 이제 됐어?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온몸과 마음이 차갑게 식더라고요. 내가 고작 그 물건들 몇 개 때문에 이러나요? 아, 시모나 남편이나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는구나 새삼스럽게 확 느꼈고 머리가 번쩍 각성이 들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들의 무시와 폭력, 폭언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구나. 지금 안 벗어나면 영원히 못 벗어나겠구나 깨닫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끝내야 되겠다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쉽게 이혼할 수는 없었어요. 제 속에 남은 억울함과 분노를 이대로 품은 채 끝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참고 지냈어요. 시모는 여전히 저를 때리고 괴롭혔지만 저는 묵묵히 참고 견뎠어요. 그전에는 무기력하게 당했다면 이제는 의도를 가지고 참고 또 참은 거죠. 그렇게 있다 보니 하늘도 제가 가여웠는지 복수할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 기회는 바로 시모가 지자체에서 여는 모범 기업인상을 타는 자리였습니다. 시모를 포함 몇 명이 수상을 한다고 했고 지역의 기업인들과 시모의 지인들, 거래처 사람들,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 사람들까지도 다 오는 자리였죠. 그 사람들은 다 시모의 천사 같은 모습만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날 시모의 본 모습을 꼭 낱낱이 밝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저에게 쟁반을 던진 시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며 상을 받는 것에 대해 얘기하더라고요. 시모는 저에게 상을 받고 난 후 지인들과 함께 파티를 열 거라고 했습니다. 비서가 다 알아서 준비하겠지만 저보고도 신경을 쓰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상을 받았고 저 역시도 그 자리에 참석했어요. 시모는 상을 받고 단상에 올라가서 그러더군요. 저에게 이렇게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또 사회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고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노력을 인정받는 것 같아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앞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더불어 개인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참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모의 수상소감에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저는 가증스러운 시모의 두 얼굴에 치가 떨렸죠. 그렇게 시상식이 끝났고 시모는 계획대로 연회장을 빌려 사람들을 초대해 뒤풀이를 가졌습니다. 시상식에도 왔던 시모와 친한 회사 대표들, 지인들도 대거 참석했죠. 저는 그 연회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USB 메모리가 가방 안에 잘 있는지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그 USB는 제가 시모의 축하 뒤풀이에 가는 이유기도 했죠. 그렇게 도착을 했는데 마음을 먹고 갔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려니 긴장되더군요. 그래서 연회장에 있는 와인을 좀 마셨더니 취기가 돌고 용기가 좀 생겼습니다. 저는 연회장 마당에 있는 단상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시모도 저희 남편도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이었기에 저를 보고 몹시 당황한 얼굴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모범 기업인상을 받으신 조연숙 대표님의 며느리인 김은경입니다. 갑자기 제가 단상에 올라가서 인사를 하자 사람들도 어리둥절했지만 일단은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저기 왜 올라갔나 하는 얼굴이고요. 어머님의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 이름만 들어도 기업을 잘 이끌어가고 사회적으로도 공헌을 많이 해서 존경받는 분들이 받는 상인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님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시고 기부도 하시고 사회적으로 참 귀감이 되시는 분이죠. 그런데요. 사회적으로 그렇다고 집안에서도 그러신 건 아닌가 봅니다. 제 말에 어머님 눈 휘둥그레지고 남편도 식겁해서 오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재빨리 바로 옆에 놓여져 있던 빔 프로젝트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집에서부터 챙겨온 그 USB 메모리가 꽂혀 있었죠. 그리고 곧바로 그 USB 속에 담겨져 있던 영상이 화면으로 나왔습니다. 야, 이 멍청한 년아! 너 친정에서 그따위로 배웠어? 시모가 소리를 지르며 제 머리통을 때리는 모습이 가감없이 찍혀 있었죠. 그 모습에 거기 있던 사람들 모두 놀라서 경악을 했고요. 남편도 저 말리려 달려오다가 놀라서 멈춰서서 입이 뜨악하더라고요. 시모가 저에게 한 행동을 보고 놀랐다기보다 저런 행동을 할 때 제가 몰래 다 찍고 있었고 그걸 틀어버렸다는 사실에 놀랐겠죠. 화면 속에는 시모가 악기 같은 모습으로 눈을 희번뜩하며 저에게 소리를 질러대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것도 고스란히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 속 뒤집어 놓는 것도 가지가지해. 너만 보면 욕지거리가 튀어나와. 볼수록 멍청하고 쓸데가 없어. 알아? 화면 속 그 모습은 모업 기업 인상을 받는 인자하고 너그러운 모습과는 180도 달랐죠. 사람들은 충격받은 듯 웅성거렸고 시모도 넋이 나간 듯 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식사 중에 시모가 이를 악물고 제 머리를 확 미는 장면이었습니다. 말을 하면 좀 알아들어라. 남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했지, 이 멍청한 년아. 그 뒤에도 장면들이 더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황급히 달려와 프로젝트를 확 껐습니다. 그리고 제 팔을 이끌고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놓으라고 했고 남편은 저를 끌고 가려 하고 그러는 와중에 서로 실랑이가 일어났습니다. 시모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사람들이 수군대니까 황급히 자리를 뜨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제 팔을 잡는 남편을 뿌리치고 이혼하겠다고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어머님은 나 때리고 욕하고 너도 너네 엄마 편만 들지 않았냐고 나한테만 참으라고 하지 않았냐고 어머님보다 네가 더 싫고 진절머리 난다고요. 저는 그렇게 남편을 뿌리치고 웅성거리는 연회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곧장 친정으로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길 여러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때까지 심장도 너무 뛰고 걱정도 들었고 또 한편으론 속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선 착한 척, 인자한 시어머니인 척하고 사람들 평판에 목숨 거는 시모인데 본래의 진짜 모습이 다 까발려진 심정이 어떠냐 묻고 싶었죠. 친정으로 와서 지내면서 변호사도 만나고 제가 모아놓은 영상들로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소송도 걸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에게도 위자료 소송 걸고요. 그러던 와중 남편이 술 처먹고 저희 친정 찾아와서 문 두드리고 욕설하며 가만 안 두겠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것도 다 찍고 경찰을 불렀어요. 남편이 얼마나 난동을 부렸는지 바로 경찰 연행되었고 저는 그것들도 다 고소하고 위자료 소송 증거로 썼습니다. 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모의 폭행 장면을 노출했기 때문에 당연히 일파만파 소문이 났습니다. 지역 신문에서는 지자체 모업 기업 인상 받은 대표의 두 얼굴이라는 기사까지 나고 평판 좋기로 소문난 시모의 진짜 얼굴이 다 까발려졌죠. 시모가 돈을 먹인 건지 뭔지 여차저차 기사는 막은 것 같지만 소문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시모가 운영하는 회사에도 타격이 컸어요. 따뜻하고 인자한 친정 엄마 같은 여자 대표가 운영하는 식품회사가 시모 회사의 메인 슬로건이었고 시모의 인자한 이미지도 많이 내세웠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 회사 이미지가 박살났던 거죠. 시모와 시몬의 회사는 꽤나 사회적 지탄을 받았고 매출에도 영향이 컸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엄청 큰 회사도 아니었고 좋은 이미지로 영업을 했던 곳이기도 한데 그 이미지에 제대로 타격을 받았으니 매출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었죠. 시모와 남편은 저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 거라고 했습니다.
저 때문에 회사 매출이 급감했다고요. 시모와 남편이 법적으로 저에게 문제를 제기할 거란 건 저도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려면 내 인생을 걸고 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저 역시도 그 정도 각오도 안 하고 그런 일을 벌였겠나요? 하지만 저한테도 분명 손해가 갈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차서 한 행동이었죠. 다행히 제 이야기가 화제가 되니 유능한 로펌에서 저희 사건의 변호를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지역에서도 이슈가 많이 됐던 일이다 보니 자기들도 홍보가 될 것 같다고 하면서요. 저 역시도 시모에게 오랫동안 당했던 폭행과 폭언 등으로 손해배상을 걸었고 그날의 제 행동에도 정당성을 주장했어요. 게다가 시모 회사의 오래된 공금 횡령 문제, 식재료 표기 위반 문제, 위생 문제 등도 찾아내게 되었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시모가 잘못된 방법으로 식품회사를 운영했고 고질적인 공금 횡령 문제도 있었다는 것을 주장했죠. 한마디로 내 폭로 때문이 아니라 원래부터 근본 없이 운영되었고 문제가 많았던 회사고 그래서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 거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저희 변호사들도 사건 관련한 자료조사를 많이 했고 대응했습니다. 당연히 그 일로 시모네 회사는 엄청난 타격을 받고 공금 횡령으로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모의 진짜 얼굴을 폭로했다고 저 하나 없애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제대로 당한 거였죠. 법적인 다툼을 이어가고 구설수에 계속 휩싸이면서 시모네 회사 거래처들의 계약 해지까지 이어졌고 경영 악화로 도산 위기까지 간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시모와 전 남편은 저 때문이라지만 자기들이 애초에 회사 운영을 그따위로 해놓고 재료 싸구려 쓰고 위생 엉망이면서 이미지만 그럴듯하게 홍보했던 거 아닌가요? 내실은 엉망인데 보여지는 것에만 신경 썼으니 그 회사가 오래 못 가고 폐업 수순을 밟는 건 당연한 거겠죠. 가정 안에서는 악귀 수준으로 며느리 괴롭혀놓고 밖에서는 천사 코스프레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결혼 한 번 잘못했다가 마음고생 진탕하고 소송으로 또 마음고생하고 겨우겨우 끝나긴 했지만 지난 시간들을 떠올리면 저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오히려 제 스스로는 더 단단해지고 굳세진 것 같기도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함부로 대하려고 하면 참지 않고 대응해야 된다는 것도 잘 배웠고요. 나아지겠지, 좋아지겠지, 억지로 이해하고 정신 승리하고 살면 결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몸고생 참 많이 했는데요. 힘든 시간은 이제 끝났고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많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사연 들어주시는 분들은 늘 좋은 일,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